네, 사법논담 두 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전남 수천의 천하람입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정치 잡담은 안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이게 안 되네. 예, 그 사법논담이 그 방송 될 때만 되면 뭔가 터져. 저도 그래서 그냥 순천에 있고 싶어요. 요새. 어제도 또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방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자, 어떻게 우리 천하람 변호사께서는 뜨악하셨습니까? 어땠습니까? 깜짝 놀랐죠. 진짜로. 예. 그러니까 저도 진짜 이거 터지고 나서 기자분들이 엄청 전화 오셨는데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일단 좀 여러 가지 층위에서 갑갑한데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도 오래 하신 분이고 사실 본인도 과거에 이제 휴대전화가 이런 내용이 공개돼서 곤혹을 치른 바가 있으셔가지고 충분히 알 법한 분인데 이거를 실수라고 하기에도 너무 큰 실수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문자 메시지 유출 사건 막 이렇게 찍히고 한 게 있었지만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게 이렇게 유출된 건 전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게다가 대통령께서도 지금 전 이준석 대표에 관한 내용도 내용이지만 요새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기는 개뿔 뭘 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당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대정부 질이 잘한다고. 대정부 질의 잘했다고 아니 하던데. 대정부 질의에서 여당이 정부 감싸주는 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별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오히려 그래서 그 뒤에 내부 총질하던 당 대표랑 이거를 이어서 읽으면은. 대통령께서 뭔가 우리가 경찰국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여당이 막 단합해서 으쌰으쌰해서 정부 도와주는 것만 좋아하시고 여당에서 쓴소리 나오고 뭔가 좀 다른 소신 있는 의견 나오는 걸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당내에서 소신 발언하기가 굉장히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도 나와가지고 얘기 잘하고 갔더만요. 보니까 우리가 뭐 문재인 정부 때 그 딸랑이 하던 사람들 뭐 586 뭐 앵무새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아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 찍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뭐 이미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혁핵관이잖아 뭐. 아 그렇긴 하죠. 네네. 근데 여기서 약간 쓸데없는 얘기 하나만 저는 지금까지 이제 그 국회에서 찍힌 그 내용 중에 가장 지금도 기억에 선연한 게 뭐냐면 한 17, 8년 전쯤에 네. 모 일간지 일면에 실린 게 오. 그때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니까 그냥 문자 오빠 간밤에 즐거웠어 이런 뭐 아 맞아 그런 거 있었었죠. 네. 네. 완전 세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한 국회의원께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런 문자를 읽고 있던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던 네. 그냥 죄송해요. 아니 아무튼 근데 이 논란에서 유일하게 좋은 점을 뽑자면은 대통령께서 이렇게 잘 소통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모티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 체리 이모티콘 핫체리.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소탈하시긴 하다. 실제로 제가 아는 다른 분도 최근에도 문자 보냈더니 뭐 이렇게 오. 답이 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예, 뭐 소통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네.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이 그냥 여과 없이 노출이 된 셈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결국 네. 징계 정당성 문제로까지도 가는 거 아닌가요? 예, 당연히 이게 지금 징계했을 때 윤리위원회에서는 아니 수사까지 그 기다리고 하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니다. 왜냐하면 윤리에서는 또 정무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해가지고 당 차원에서 징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네. 그래도 그 뒤에 그 뒷배에는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자리 잡고 있겠지라는 의혹 제기 수준이었다면 어제 그 텔레그램 메시지의 공개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심중에 따라 그리고 그 심기에 따라서 징계는 그 진행이 됐고 이런 결론이 나왔구나라고 만천하에 다 생각할 수 있게끔 되는 국면이 됐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이른바 20대 남성 본래 본인의 지지층에게 뭔가 소구할 수 있는 이슈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게 다 뭐 속된 말로 나가리가 된 거죠. 예. 아니, 왜 너무 이러세요? 속된 말을 쓰시니까요. 갑자기 저도 깜짝 놀랐네요. 왜 이러세요 지금? 예, 아무리 유튜브를 하지만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 아닙니다. 아무튼 근데 저는 일단 이게 여가부 폐지 갑자기 던진다고 20대 남성들이 갑자기 또 호응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 단순하게 사고한다는 20대 게 더 남성들이 무슨 문제라고 파블로프의 생각합니다. 개입니까? 무슨 그런 것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정치를 잘하고 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아젠다 같은 것들을 해줘야 이게 좋아하는 거라고 보고 일단 윤리위 징계 때도 저도 했던 얘기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최소한 이준석 대표에게 아주 우호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은
집권 여당, 그것도 선거를 이긴 집권 여당 당 대표를 날리려면은 굉장히 큰 정치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에서도 소문이 많이 돌았던 거고. 근데 이게 이렇게 됐는데 뭐 어쨌거나 지나간 건 지나가는 거라 치고 더 큰 문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고 기소가 나왔을 때 과연 이거를 국민들이 그냥 뭔가 객관적인 수사 결과라고 믿어주실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네,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고 결국은 오히려 역으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울릉도 있죠. 네. 웃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결국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핵심 증거나 정말 제대로 된 물증을 찾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참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를 옹호해주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거죠. 정치적으로는 어찌 보면 눈치 보여서. 더 눈치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임기가 4년 9개월 이상 남아 있는 대통령. 임기 남은 걸 세고 있어요. 임기 시작한 걸 세는 게 더 빠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좀 걱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편 들어주고 안 편 들어주고야 뭐 자기 자유고 상관없는데 오늘 어제 이 문자 메시지 때문에. 당내에서 소신 발언을 하면 이 소신 발언이 그렇죠. 내부 총질로 또 비춰지겠구나라고 하는 이 좀 근데 부담이 더해진 것 소신 같아서 발언 넣어서 막 싸우고 뭐 뛰쳐나가고 지방 돌고 막 이랬던 거 보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소신 발언 정도는 그래도 봐주는 거 아닌가? 뭐 알 수가 있습니까? 뭐 그 너무 짧으니까 안 봐줄 이게 것 같은데. 뭐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준석 대표의 이런 방법론이 좀 이제 뭐 받아들인 입장에서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 네. 그나저나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이 분명히 물어볼 텐데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답을 할까? 그냥 다른 질문 없으세요? 이러고 넘어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냥 뭐 사적으로 뭐 문자 주고 받은 거니까 하면서 웃으면서 지나가시지 않을까요? 그런 예. 정도의 워딩이라도 나와야지 그냥 외면하면 또 그게 기사가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죠. 어제 그 법무부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었고 여기서 핵심 내용이 직접 수사 부서를 부활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천하람 변호사님? 우선 직접 수사권이 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직접 수사권이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또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실제 그 추미애 장관이 있을 때 보면 전국에 있는 특수부들을 갑자기 이제 줄이고 또 뭐 인지 수사는 거의 다 못하게 막아놓으면서 형사 말부 정도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강력부랑 또 반부패부를 합쳐서 뭐 반부패 강력 이런 걸 만들고 하면서 검찰 힘 빼기도 힘 빼기지만 이게 수사 역량을 너무 급작스럽게 줄이는 거 아니냐. 특히 대형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 뭐 그러면 뭐 큰 사기꾼들, 뭐 큰 권력자들만 논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그런 거를 좀 바로잡는 수준이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의식 제기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워낙에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 역량을 쌓아왔던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좀 원점으로 돌리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방향은 법과 원칙, 본인들이 내세운 원칙에 따라서 했어야 됩니다. 지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것은 뭐 권한쟁의 심판이 계류 중이기는 하지만 법률을 고친 거예요. 형사소송법을 거친 거고 검찰청법을 고친 겁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하는 많은 핵심 국정 운영의 요소들은 상위법을 못 고치니까 훈령을 뜯어 고쳐서 본인들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건데 지금 이 부분도 다 내부적으로 훈령 내지 시행 규칙 등으로 이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경찰국 신설도 지금 이명박 전 정부 때 법제처장을 했던 인사가 이거는 수험생도 위헌적인 걸 알 수 있을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법조인이라면 상위법 물론 고치기 어렵죠. 여소야대 국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라는 걸 폄훼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의 정치까지.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본인과 반대되는 입장이 있더라도 의견을 조율해놓고 적대적인 입장도 수용을 해가면서 중간에서 접점을 찾는 것인데 그런 어떤 수고로움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기 확신을 갖고 우리가 하는 길은 절대 선이다. 맞다. 이 방향대로 가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 쿠데타다. 항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폭주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그 한 단면이 저는 어제 법무부 이 보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이건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이건 뭐 이미 이제 있는 권한을 뭐 이게 권한도 사실 수사권이라는 게요. 우리가 늘 권한의 측면에서 접근하지만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본인의 맡은 바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에게 이미 법상 수사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를 뭐 이거를 시행령을 통해서 권한을 늘리고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티타임 부활하는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티타임 부활 자체는 사실 뭐 필요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저희가 대단히 정치적인 사건을 해보면 이런 표현 그렇지만 특정 언론사가 검찰발 소스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기사를 실제로 단독을 달고 씁니다. 최근에 한동수 감찰부장도 아니 내가 이거 뭐 감찰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한 언론에서 일면이인가 대대적으로 썼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검찰이 아니면은 그 취재가 안 되는 내용들을 돌아가면서 쓰고 그것을 다시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한 증거로 편철을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물론 티타임을 통해서 이런 불특정 다수 기자들과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그런 게 나오진 않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언론을 대할 때 검찰이 그것을 본인들 수사에 뭔가 언론을 활용한다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기조가 유지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기조가 과연 지금 이 법무부에 있는지는 상당히 근데 의문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장 변호사님 논리가 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흘리기가 안 좋다라는 거는 뭐 저도 다 동의합니다. 근데 오히려 티타임이라는 거는 이런 흘리기를 방지하고 언론사들에게 공정하게 동시에 정보를 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티타임 없애겠다라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흘리기가 없어졌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의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래서 오히려 저는 티타임하고 중간에 우리 과거에 보던 것처럼 수사 브리핑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났다면 물론 피사시 공표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정하게 오픈하는 건 저 오히려 진일보한 거다. 바로 그 점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굳이 비하자면 티타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백브리핑 성격이라고 백브리핑 봐야 하는 되는 거죠. 거죠. 이렇게 해서. 네. 그럼 그럴 거면 그냥 공식 브리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생중계하고. 그렇죠. 그러면 뭐 네. 흘리기 뭐 뭔가 논란도 다 잠재울 수 있고 뭐 특정 언론하고 뭐 유착된다라는 의혹도 다 불식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투명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회에서의 백브리핑과 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공식 브리핑에서 이렇게 확정된 걸 얘기하는 게 있고 백브리핑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라도 예를 들면 요즘 뭐 조금 뭐 이렇게 해서 배경 설명도 좀 배경 하고. 설명 같은 거 하고 이럴 거니까 티타임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확정이 되면 사실은 그건 공식 브리핑을 하고 뭐 하고 해서 이미 기소장이 나갈 단계인 거고 그 전에 우리가 이러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러이런 정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거를 뭐 공식 브리핑에서 막 카메라 찍고 이렇게까지는 좀 부담스럽고. 근데 바로 이 설명해 점이죠. 주는 그러니까 뭐 그런 정치권에서는 어떤 인권 침해라든지 네. 이런 소지가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네.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질 않죠. 오히려 이제 기자들이 이해를 돕고 보도를 풍성하기 위한 순기능이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검찰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맞습니다. 수사이기 예.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오남용이 이제 빚어낼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경계를 하는 거라면 네. 공식 브리핑을 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도 절제된 범위 안에서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장난질이 벌어질 수 있는 여지를 그렇게 되면 다 없애버리고 근데 공식 브리핑은 그러니까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못해요 이러면 그냥 그 안 돌아가게 해놓고 그냥 그 유튜브 생중계 해도 되잖아요. 티타임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뭐 중요한 건 공개 아니겠습니까? 공개? 저는 그래서 검찰이란 조직의 특수성은요. 일단 국회 이런 선출된 공무원들과 다릅니다. 수사기관이에요. 그리고 일단 수사를 받는 대상자는 그것이 재벌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무슨 기업인이 됐든 간에 굉장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입장밖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입장들을 막 개진할 수 없어요. 거기에 반해서 차담의 형식이든 백브리핑 형식이든 빌어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이 기소를 본인들 수사의 어떤 성과 지표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조직의 특성상 수사하고 무죄 방면 이 면죄부를 준다면 누가 검찰 수사 잘했다고 손뼉을 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맛대로 내지는 본인들이 원하는 흐름대로 어떤 취사 선택을 해가면서 언론에 이걸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차담회든 뭐든 기자와의 접촉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규칙을 정했던 건데 이걸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건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과연 있었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 부분이 그러니까 있는 이게 뭐 겁니다. 정답은 없죠. 그렇지만 그때 이제 이 훈령을 만들 때도 너무 급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조국 전 장관 사태 앞두고 이제 공개 금지를 급하게 막 만들고 그랬었는데 이게 정답은 없는 문제입니다만은 이런 사건의 공개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말씀하셨지만 좀 큰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왜냐하면 뭐 강력 범죄나 아니면 일상의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백브리핑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보통 특수수사가 문제되는 거고 그거는 결국은 뭐 거대 뭐 기업이나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흘리기가 저는 안 좋은 이유는 언론의 감시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수사 진행 과정을 전체 언론이 어느 정도는 공평하게 알아야지. 예를 들면 검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이 됐든 뭐 이런 사람들이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러이런 수사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아니면 이러이런 거 너무 게을리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이거 선별적 수사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공정한 정보가 공개돼 있어야 언론에 의한 검찰 감시가 가능한 건데 흘리기를 해버리면 그걸 못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언론 잘 모르고 검사들이 좋아하는 언론한테만 이렇게 소스를 주는 거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가 인권 침해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대해서 완전히 숨기게 되면은 그러니까 언론에 의한 검찰 감시라는 게 무색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을 잘 저는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봐요. 아무튼 정리하면 그러니까 공식 브리핑에서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그건 티타임에서도 하면 안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해라.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공식 브리핑 그러니까 하기 저는 그 어려운 말씀만 거고요. 좀 드리고 네. 싶은 거고 공수처 우선 수사권 폐지 얘기를 했던데 네. 이게 우선 수사권이라는 게 고위공직자 비리를 포착을 하면 다른 데서라도 수도 우리가 먼저 할까 이거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건 법률 개정상 아니에요? 법률 개정 상황이고, 그러니까 중복해서 관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검사도 들여다볼 수 있고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공수처한테도 수사 관할이 있는 사건일 때, 그럴 때 공수처장이 이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리고 이 공정성 논란이 있는지에 따라서 공수처로 좀 이첩해주길 원한다라고 하면 그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바로 이첩을 해야 되는 상황. 이 부분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문제 제기를 상당히 많이 했던 조항이기는 한데 이것을 당연히 수정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거 우리 가져오겠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물론 이제 법 개정과 관련해서 설득 작업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법무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것도 그렇다면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발족하게 된 그 경위 지금 인력도 제대로 재편이 안 돼 있고 어떤 지원 같은 것도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수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일단 국민들이 그 당시에 이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걸 원점으로 돌리는 게 지금 맞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재편을 고민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것도 사회적인 수기 과정 없이 그냥 가져오겠다. 검찰이 수사를 사실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밑자락을 까는 게 어제 법무부 업무보고였는데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법무부에서 그냥 가져오겠다가 아니고요. 뭐 장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법무부에서 이거는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뭐 국회에 대한 설득 작업을 하겠다. 그리고 의견을 개진하고 이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얘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소야대 국면입니다만은 그렇게 따지면은 뭐 법령 개정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거를 하나도 추진하지 말라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야당을 설득해서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목표 세우는 건 자유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되게 웃긴 게 너희 뭐 시행령 개정해가지고 뭐 하냐 맨날 그러면서 야당은 뭐 우리는 해줄 의향 하나도 없어.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제가 봐도 민주당이 이거를 쉽게 응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공수처법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 공수처의 핵심. 수사권을 없애겠다는 것도 아니고 병존적으로 놔두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공수처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역량도 아직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당분간은 뭐 병존적으로 가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뭐 공수처 때리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쟁점을 만들어서 공수처를 때린다. 근데 네. 법무부가 안 때려도 공수처가 스스로를 많이 때렸기 때문에 뭐 크게 알겠습니다. 상관없다고 봅니다. 네. 골치 아픈 얘기로 넘어가죠. 네. 어제 결국은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법률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법률 위반입니다. 저는 법률 아니라고 위반이에요. 생각합니다. 예. 네. 한번 이제 뜨거운 장면을 지금부터 연출을 해보죠. 왜 위반입니까? 일단 정부 조직법과 경찰청법 등을 보면 일단 행정안전부 장관이 치안사무에 대해서 관할할 수 없고 지금 뭐 검찰이랑 비교하는데 비교할 그런 게 아닌 거고 저는 뭐 경찰국 지금 수사 뭐 비대화되는 경찰 조직에 대해서 외부 통제와 견제가 필요하다. 그 대원 측에는 공감을 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 지난 주말에 총경회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모아졌다라고 하고 그렇다면 어떤 방향이 최선일 것인지 최소한 조직에 묻고 국민에 묻고 국회에 묻는 과정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전혀 하지 않고 생략한 채 경찰국이라는 거 밑에 뭐 시행 규칙을 고쳐가지고 뒷받침하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행 규칙이라는 거는요 위에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한도에서 상위법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되게 만들면 다 위헌이라고 판단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런 걸 모를 리 없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확신이 너무 센 거예요. 아, 경찰은 통제해야 돼. 저는 이런 문재인 정부 항상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검찰과 대립각 세우면서 이게 저는 100%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정 운영에 동력을 상실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반면교사 삼겠다고 하는데 왜 경찰을 이렇게 적으로 돌리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거기에서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 더더군다나 검찰 정권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경찰을 마치 검찰 밑에 조직인 것처럼 하수인인 것처럼 비치도록 하는 거 굉장히 저는 경찰 조직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 그러면서 스스로 퇴로도 마련하지 않고 강대강으로 치닫는 게 이게 과연 국정 운영을 책임감 있게 하는 자세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좀 쟁점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정무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게 맞냐 하면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뭐 쿠데타니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경찰들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거죠. 우리 경찰들이 무슨 뭐 그런 사람들입니까? 물론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여러 이런저런 차치하고 정무적인 걸 떠나서 그냥 법률적인 것만 보면 치안 사무를 뭐 행안부 장관에서의 업무에서 뺀 취지 뭐 법의 취지에 안 맞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실정 법에 안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경찰청 직제는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만듭니다. 네, 물론 대통령령이 있고 그 밑에 부령이 있지만 이미 경찰청에 대한 통제 권한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지고 있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치안정책관이 행정안전부 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최소한. 그리고 이번 경찰국 신설 논의에 보면 그 이번에 만들어지는 시행령 같은 것들을 보면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포트하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것처럼 마치 비춰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과 관련한 부서를 한 16명인가 정도 되는 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왜 만드냐 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이 있어요. 법에 이미 있어요. 지금.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이 있는데 이걸 지금까지는 행사를 안 시켰어요. 그냥 패싱을 했었어요. 패싱을 시킨 게 사실은 비정상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정상적으로 제대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행사시키겠다라고 해서 그걸 서포트할 조직을 만드는데 새로운 법이 솔직히 왜 필요합니까? 네. 근데 여기서 근데 그러면 이상민 장관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정당화는 불필요한 오해를 너무 많이 사고 있는 게 그럼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전 정부 비리에 대해서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수사 개입성 발언을 하고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할 때 경찰 특공대 투입을 검토했다라는 언론과 MBC 보도가 있으니까 브레인스토밍한 거다.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장관이 직제상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그게 수평적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너무 무책임한 발언. 근데 그거는 결국은 치안에 깊숙이 개입하는 거고 이래 보니까 오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경찰 그 세력이 막 비대화되니까 견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수사 지휘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까?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그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왜 만들겠다는 거예요? 말도 되지가 않는 거고
지금 뭐 아까 인사권 얘기했는데 그것도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권 있죠. 그 제청에 앞서서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냐면 총경 이상의 간부급 인사를 할 때는 경찰청장이 이게 추천을 하도록 돼 있어요. 추천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경찰국을 만들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먼저 이 인사와 관련해서 들여다보는 게 이 사전 작업을 규정해 놓은 또 법률과도 상치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앞뒤가 너무 급하게 처리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행정 입법 예고를 할 때는 통상 40일을 합니다. 지금 며칠 했죠? 일주일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4일 했죠. 이거는 전례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겁니까? 저는 이거는 법과 원칙, 공정의 어떤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이석연 저 법제처장이 어제 한 거 보니까 이건 위헌이라는 건 로스쿨 학생도 안다라고 얘기해요. 로스쿨 학생도 알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석연 처장님의 의견인 거고. 그러니까 물론 처장님을 뭐 되게 헌법에 대해서 뭐 조예가 깊으신 분이고 하지만 이게 뭐 지금 법제처도 사실 문제 없다고 해석을 한 거거든요. 이게 법제처의 해석이 예를 들면 다 정치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법제처장이 너무 정치적인 분이 가신 뭐 것처럼 그렇기도 오해가 합니다만은 되죠. 그래도 다 밑에서도 검토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밑에서 의견이 다 나왔는데 나중에 위에서 찍어 누른 거 나오면 또 이거 강제북송처럼 나중에 문제되거든요. 제가 그럼 하나만 법제처는 예를 들어서 한번 그럼 질문을 추가로 네네.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게 이제 경찰 인사 조금 전에 장유미 변호사가 말씀하신 거. 그러면 경찰국 안에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하나를 두는 거잖아요. 네. 3개 부서 가운데 하나가 그건데 이게 왜 필요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경찰청장이 총격급 이상을 추천을 하면 그걸 받아서 행안부 장관이 제청을 하는데 그러면 추천 전 단계에서 경찰청 안에서 일단 1차 검증을 하겠죠. 네. 그렇죠? 행안부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검증 결과를 추려 가지고 추천을 하는 거고 그러면 제청 단계에서 다시 인사 검증이 필요하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걸 물어보죠. 지금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럼 고위 공무원단급까지는 여기서 검증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총경급 이상은 여기서 검증합니까? 어디서 검증합니까? 뭐 저도 그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근데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검증을 한다면 경찰국 안에 인사 파트를 둘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왜 두냐라는 지금 문제 제기가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뭐 일단은 근데 경찰국 안에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추천을 경찰에서 하는데 왜 두냐라고 하면 그렇게 따지면 대부분의 인사 검증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행사하는 인사권의 꽤 많은 부분은 해당 기관에서 추천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꽤 많은 수가.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네네. 드리는 게 그러니까 추천을 하는데 보면 그러면 추천 근거를 가져오라라고 할 거 아니에요. 행안부 장관이 그렇죠. 경찰청장한테.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세평 수집한 결과라든지 업무 성과라든지 기본 자료를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걸 보고 그러면 제청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타당한지라는 거 우리가 보기 위해서도 과거에서도 민정수석실에서도 이런 업무를 했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인사 업무를 할 때 경찰의 추천을 받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다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민정수석실에서 경찰과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 그럼에도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이렇게 부서는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민정수석실이 통화를 했었던 거죠. 통합을 해가지고 이게 일치되게끔 일원화했던 건데 지금은 인사 뭐 검증단 법무부에 두고 경찰국을 둬가지고 또 고위 총경 이상급에 대해서도 볼 수 있고 이게 좀 산발적인 거고 악의는 좀 안 아무튼 맞는 뭐 부분이 아무튼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할 역할이 많이 줄어들겠죠. 경찰 인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총격급 이상 같은 경우도 검증 대상인데 일단 이걸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건 뭐 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아무튼 합니다. 그 지금 민주당 같은 아까 저희 이제 행안의 간사하고도 인터뷰인데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아마 낼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만약에 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두 분 의견에 따르면 이미 뭐 결론은 난 거네요. 경찰국과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 충분히 낼 수 있고 저는 이석연 법제처장 그분이 뭐 전 정권의 이명박 보수 정권의 법제처장이었다 이런 걸 떠나서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률상 이 상위법에 전혀 근거가 없어요. 91년도에 이 내무부에서 경찰청을 외청으로 뒀던 입법 취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규정한 문헌상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도록 한 부분이 분명히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되는 하위 법령으로 이거를 뒷받침하도록 만든다? 이게 바로 위헌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뭐 검수 완박이란 거에 대해서 뭐 권한쟁의 심판 그거는 뭐 절차를 위반했다 좀 지연 말단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위헌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장 변호사님 정부조직법을 위주로 얘기하시는데요. 경찰법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은 뭐가 더 상위에 있고 하위에 있고 이런
단계가 아니거든요. 경찰법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이미 주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실 이미 많은 권한들을 행사하고 있고 다만 인사재청권 부분이 과거에는 그냥 민정수석실에서 했으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을 패싱하고 있었다면은 그걸 좀 정상화하는 거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경찰분들이 자존심 상하는 건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류 총경님도 하시는 얘기가 뭐 경찰에 대한 통제가 막 어떻게 막 하고 뭐 그 결국 그럼 누가 통제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 안 하시더라고요. 국가경찰. 네, 근데 국가경찰위원회도 지금 모든 그 위원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요. 사실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과거에도 사실은 대통령이 다 통제하고 있었어요.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여기서 이게 이제 그 추천을 해도 개입은 안 한다. 뭐 이런 게 되게 왜냐하면 아이, 무슨 위원회가 구성되는 순간에 독립적으로 굴러간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국가경찰위원회 있는데 여튼 저도 경찰국 신설이 예를 들면 모두가 다 박수 칠 만한 최선의 방향이냐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경찰법에서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경찰위원회를 강화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는 그 의견의 영역이고 이거는 위법과 적법의 영역은 아니에요. 경찰위원회 그래서 이제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이제 그 총리실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건 뭐 여러 안에 뭐 문제죠. 하나만 뭐 경찰대 문제를 건드리는 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형적인 갈라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게 경찰대 출신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네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이게 방향 전환, 시선 전환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촉발된 것은요.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 직장인 협의회인가요? 노조 성격의 이 밑에 총경에 이르지 못했던 못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밑에 경찰 분들이 문제 제기를 먼저 했던 겁니다. 경찰 국가 관련해서. 그런데 그런 어떤 수순을 모르지 않을 텐데 갑자기 경찰대 없애면요. 육사 없애야 될 겁니다. 공사도 없애야 될 거예요. 왜 이런 어떤 수월성 교육 그러니까 이런 특정 직종에 대해서 좀 상위 직급으로 바로 졸업하면 가게끔 만드는 그런 대학들 경찰대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판을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크게 가져가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개를 섞어놓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찰 수뇌부를 거의 대부분이 경찰대 출신이 장악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와 경찰대를 나오면 바로 경위로 임관하는 문제를 왜 연동을 시키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 문제 아닌가요? 근데 이제 경위로 남들보다 빨리 시작하니까 이제 더 고위직으로 가는 비율이 그러면 높아지는 그런 식으로 건 뭐 자연스러운 따지면 거죠. 육사 출신 장성들이 결국은 그 스타 자리를 다 독점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사실 문제 제기 많이 했었죠 과거에. 네, 과거에도 했었고. 아니 그러면 그 네. 육사 출신을 소위로 임관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동일한 나왔느냐라는 기준이라면. 거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소위보다 아래 직급이 있습니까 그 간부 중에? 근데 아무튼 이게 뭐 그렇잖아요. 뭐. 상사 중사. 아 그건 이제 부사관이니까 완전 다른 거고.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있어요. 경찰대 폐지론이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있었던 논입니다. 근데 이걸 왜 지금 타이밍에 끄네요. 이거 되게 중요한 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 조직의 어떤 인력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할 거냐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뭔가 지금 경찰이랑 충돌하고 있는 국면에서 이걸 하면은 뭔가 감정적으로 경찰대를 폐지시키려고 한다라는 논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상민 장관이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육사공사 회사와의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뭐냐하면 요즘은 군대를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장교 모집도 과거보다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육사 회사 공사에 뭐 좀 그렇지만 입시 컷이나 이런 것들도 과거보다 사실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방 근무해야 되고 계급 정년이 있어가지고 40대 후반에 막 잘려서 나오고 요새는 육사 출신도 대령 진급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3사의 선호도는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경찰 같은 경우는 수사권도 굉장히 세지고 경찰대 출신의 변호사들이 막 잘 나가고 이러니까 경찰대 인기는 사실은 그래도 좋거든요.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거 이 얘기면 제 연식 나와서 안 되는데 전두환 정권 초기에는 육사가 최고였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경찰대가 확 뜨면서 그렇죠. 예.
전교 1, 2등 하는 맞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신체 건강하면 경찰대로 많이 갔어요. 네, 체력대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뭐냐면 그 경찰이 우수 인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경찰대가 하나였던 뭐냐면 통로였던 부분. 좋은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아마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우수 인력이라는 게 많아졌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특수한 학교들 세워서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 거였다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경찰 간부 시험 같은 거를 좀 더 확대한다고 해도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갈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런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바뀐 환경과 이 경찰대라는 특수한 이런 집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경찰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걸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해야 되는 논의인데 이거를 그냥 경찰대 머리가 굵어가지고 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치부하면 안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네. 이게 논의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경찰대 개혁 방향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서 지금 그러니까 경찰 간부 후보생은 1년에 한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거의 그 2배가 이 간부급으로 나온다라고 하는데 경찰대도 제가 경찰대 나온 분한테 듣기로는 한 40%인가를 일반 순경으로 이 경찰 업무를 시작하신 분들을 편입 형태로 받는 걸로 또 이 개혁 방향을 마련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럼 하더라고요. 이제 3사관학교 방식인데. 네, 그리고 그렇죠. 군 복무의 특혜도 좀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이 경찰대도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이런 얘기는 하시던데 이런 개혁 방향이 좀 진행된 부분도 있다라는 좀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근데 왜 그걸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을 보면 뭔가 정무적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 정치 안 하셨던 분이니까. 뭔가가 아니라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 이건 좀 동의하시죠, 천하람 변호사님. 네. 그럼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너무 윤석열 대통령의 뜻, 의지 관철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본인의 뜻이 되게 강하신 것 같고 본인이 쓰시는 워딩이나 이런 게 너무 강해요. 그리고 판사 출신인데 제가 아까 말하려다가 놓쳤는데 그러니까 수사와 치안은 달라요. 그렇죠. 치안은 행정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저는 개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고요. 근데 수사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수사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연히 수사 지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했잖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왜 당연해요 그게? 그러니까 수사 지휘라는 거는 법에 없는 권한이에요. 지금 법 어디를 뒤져봐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논의가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경찰국 논의하면서 되게 답답한 게 경찰국 신설이라는 거는 그 직제나 이런 걸 다 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 범위 안에 있어요. 제가 최소한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근데 여기서 갑자기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겠다 이런 얘기 하면은 아니 이 사람이 법에 없는 권한까지 시행령을 통해서 확대하려고 하나 이런 인식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더 필요하니까 경찰국을 신설하는. 네, 그러니까 뭔가 수사 지휘를 하면 말 잘 들을 것 같은 인재들을 뭔가 이렇게 솎아내려고 경찰국 만드나 이런 인식을 주니까 저는 좀 법조인 출신이면은 정무 감각이 없으면 어떤 법에 좀 더 엄밀한 이걸 워딩을 쓰시든가. 이 두 개가 다 흔들려 버리면은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방어가 안 되니까. 아니 제가 피곤한 거야 상관없지만 뭔가 아무튼 이게 좀 아무튼 답답해요 저도 보면. 정부적 판단 능력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판을 참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 꼬이게 만들고. 그 점자는 한덕수 총리도 좀 과했다고 하시잖아요, 사실 워딩이. 쿠데타 발언에서. 근데 쿠데타하고 내란이 다르다라는 논리가 또 어떻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쿠데타라는 건 법률 용어는 좀 아닌 것이고 법에는 이제 내란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쿠데타를 대체할 수 있는 건 내란 아니냐 이런 박주민 의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란이나 쿠데타나 어쨌든 성격은 좀 비슷한 게 있죠. 이 어떤 이 나라의 기강 같은 걸 흔들고 이런 뉘앙스가 좀 담겨 있는 거라서 근데 아니 전두환 씨가 처벌받던 그 주요 죄명이 다 내란인데. 내란이었죠. 근데 이제 내란은 다 쿠데타지만 아마 모든 쿠데타가 내란은 아닐 겁니다. 저도 정확하게 개념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오늘? 네, 오늘은 이제 검찰청장 후보자 누가 되느냐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그거 아직 한 10명 이렇게 있어. 속도가 안 내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8.15 그러니까 그 특사를 전망해 주신다면 그게 맞습니까?
이명박 사면, 네. 이재용 복권, 김경수 가석방 이 시나리오가 그럴 것 맞습니까? 저는 한 90% 예. 정도. 그렇게 보세요. 예. 예, 왜냐하면 그게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 경우에는 17년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형을 면제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 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석방 요건도 됐고 이 상황에서 사면 복권까지 하면 정치적 부담이 좀 있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류 중인 재판도 있지만 일단 확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형은 거의 다 살았고요. 이미 며칠 안 남았대요. 예, 그리고 이미 풀려나 있는 상황이기도 한 상황에서 지금 특경가법상 배임 횡령으로 하면은 이 뭔가 이 경영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되는 게 부과해서 붙기 때문에 그거에서 뭔가 이 면죄부를 줄 필요성이 있어서 각각의 맞춤형 특별 사면이 이루어질 근데 것 어제 같습니다. 저희가 박범계 전 그러니까 장관하고 인터뷰했는데 박범계 장관은 그 여야의 균형을 강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란다. 이명박 사면이면 김경수 사면이어야 되는 게 예, 아니냐. 들었습니다. 뭐 이제 뭐 희망회로죠 뭐. 예. 근데 안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안 할 거라고 봐요. 네. 가석방이다. 가석방 정도 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전망은 똑같네요 두 분의. 자 요점 확인하면서 오늘 사법논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